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세 지금 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무검증 들어가겠다. 뭐 굉장히 다주택 운영하고 있으면서 보증금 제대로 신고 안 한 거 아니냐 해서 세무검증 들어간다고 하고, 그 이후에 또 정부가 또 이제 어떤 보완책을,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발의를 했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물량이 뭐 시가 마르고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사람들 아우성이 커지니까 또 대책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발의를 한 대책들만 우선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또 발의를 하셨고, 이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6년간 보장하는 법은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건지 검토조차 아직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관련된 거예요. 뭐 자기 아는 특정 지인한테만 공인중개사한테 매물을 좀 취급해달라고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뭐 이거 요새는 다 이렇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뭐 무조건 징역 살린다고 하니까,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뭐 이런 거 나왔고, 자, 이제 이거가 뭐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이전에 임대차 그 착한 임대인법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저희가 최대 9개월 동안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월세를 못 내더라도 내쫓을 수 없는 법안 발의가 됐다고 그때 좀 우려가 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택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호섭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계약이 만료돼도 종료 3개월 뒤까지 임대차 계약을 존속할 수 있는 이 보호법을 또 만들겠대요. 세입자가 월세를 석 달 연체하는 경우 아니면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함. 뭐 이거야 뭐 임대차법에 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점점점 이게 뭐냐면 기존 세입자는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규 세입자는 나몰라라 한다.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들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는데, 그러면 기존 세입자가 좋으니까 뭐 절반의 성공 아닙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언제까지 세입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신규로 나오는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신규 세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몇 년 뒤를 보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지금 생각한다 그러면. 그럼 내가 4년 동안, 6년 동안 보장을 받고 나서 6년 동안 집 살 돈을 못 모은 상황에서 전세 만기가 돼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억짜리 집이 전세를 6억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12억이 돼 있으면 나는 그때 가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실 겁니까? 자, 지방세법 개정안도 나와 있고요. 이건 되게 무섭죠. 주택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10%를 추가 과세한다. 지금 증세가 뭐 증세에 지금 목숨을 건 정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나왔는데 참 이거는 되게 무섭습니다. 다주택자 보유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이 60일 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팔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이거 실현될까요? 제가 볼 때 이게 저기 뭐 팀키라는 법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얘기 나오기 전에 전월세 대란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월세 시장으로 전환이 빨라지고 지금 기존에 전세를 놓던 집이 전부 다 반전세로 돌리거나, 혹은 자기가 들어가 살거나, 혹은 아예 그냥 증여를 해버리거나, 혹은 완전 월세로 돌리거나 이런 상황이 심해지니까 세입자들이 죽겠죠. 진짜로. 뭐 5억 집을, 좀 누차 말씀드리지만 5억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 5억에 1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 검토하겠다. 이거 뭐 포기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세 대란은 뭐 불가피한 거고, 뭐 월세로 전환되는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럼 세금은 걷겠다는 얘기잖아요. 세금은 걷는데 그거를 이제 내년 전월세 신고제 때 의무화를 할 거고, 근데 세입자에 대한 보호정책 같은 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놓고 월세 살라는 얘기처럼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이걸, 자, 이제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집주인은 이제 팔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양도세가 높아서 이득이 있다 그래도 팔기도 좀 껄끄럽고, 보유하고 있자니 보유세는 또 이제 내년 이후로 폭등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보유세냐 혹은 양도세냐, 이 계륵 같은 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계륵이라고 생각 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집값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와중에서 집주인들은 집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를 그거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느냐? 전세금의 폭등입니다. 자, 그럼
신규 계약자는 전세금을 5% 상한으로 막아놓고 나서 4년 동안 임차권을 보장해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든 보유세를 낼 만한 대출을 다 끌어모을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4천만 원이 나오든 3천만 원이 나오든 그걸 내고 버틸 거예요. 저 같으면. 그 다음에 4년 만기 되면 주변 임대가만큼 인상시킬 겁니다. 혹은 임대가는 그대로 내비두되 그거에 맞는 월세를 고정 수익으로 제가 땡겨서 받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뜯어가는 돈은 많잖아요. 정부가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선 지금 기존 임차인은 앞으로 시한부로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언젠가 신규 임차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이 와중에 임대사업자 제도의 자진 말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그러면 아파트 보유세를 부담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임대 4년 만기로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민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말소잖아요. 그건 강제 말소되고 나면 당연히 임대차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5% 상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세값도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주인 입장이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뜯어내려고 보증금을 올리든가 월세를 책정하든가 해서 받겠죠. 임차인은 그거 올려서 왕창 올려서 낸 대가로 거주권 4년만 보장받고 나머지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 대출 해준다 그랬잖아요. 전세 대출은 뭐 지금 틀어막고 있다고 하지만 그 월세 대출은 은행에서 이제 임차인한테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고 그거를 정부에서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일부 도와주면서 지금 시장을 요 상황으로 그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대인이요? 집주인은 자기 돈 안 가지고 3, 4년 뒤를 기다리면서 버티는 정말로 지금 독만 남은 상황이 된 거고요. 임차인은 4년 있다가는 답이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정부가 이게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료는 정부가 어떤 규제책이라든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파블로프의 개라고 아시죠? 딸랑딸랑 할 때마다 밥을 줍니다. 딸랑딸랑 하고 또 밥을 줘요. 딸랑딸랑 밥. 그러면 나중에 밥을 안 줘도 딸랑딸랑 하면 입에 침이 고이죠. 이거 본능적으로 딱 뭔가 그런 거잖아요. 반응이라는 게. 근데 정부가 반응을 23번이나 봤어요. 그렇죠? 근데 23번을 봤는데 계속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반응을 규제 일변도로 가면은 시장이 움직인다는 걸 과연 몰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얘기입니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자, 정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005년에 831 대책이네요. 아까 제가 830 대책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31 대책을 써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뭘 했느냐? 보유세 인상,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종부세 그때 신설을 냈죠. 그래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분양가 상한제도 막 무리하게 끌어다가 막 적용시키려고 했고 전부 다 이게 어떤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정책들이었는데 위헌 논란을 피해서 적용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등을 겪었어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이게 오래된 얘기 같으면 말씀도 안 드려요. 임대차 3법이 발의가 돼서 거주권을 2년 이상 보장하면 전세 가격이 30% 이상 올라간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참 먼 얘기였잖아요. 1989년, 90년, 91년 이 3년간에 걸쳐가지고 1년의 임차 보증을 2년으로 늘렸을 때 무려 30% 이상의 전세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 먼 과거였기 때문에 못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입니다. 겨우 15년 전에 우리가 이 대책을 똑같이 썼을 때 어떻게 됐었는지 몸소 체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바뀌고 나서 취임하자마자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똑같이. 이게 참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폭등을 할 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과거에 부정적인 결과를 본 적이 있었는데 똑같이 썼을 때는
아무 계산 없이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들 엘리트고 저보다도 훨씬 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정책을 짜시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거를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아야 정부 정책의 의미라는 걸 제가 항상 이해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고요.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얘기는 뭐 지금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얼마 전에 소름 끼치는 진짜 뉴스를 봤는데, 저희 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진선미 의원이라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 분들 중에 가장 재산 신고 목록에서 지금 대출을 많이 낀 걸로 신고를 하신 의원님이세요. 지금 본인도 아파트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고, 그분이 임대사업, 그 임대주택이잖아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제 민간에서 매입해서 뭐 호텔 매입하겠다, 상가 매입하겠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내놓은 정책 공개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임대주택을 한번 가보셨잖아요. 가보셔서 살아보니 여기 들어와서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이 집도 똑같은 집이니까 여기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정말로 제가 소름 끼쳤어요. 그걸 듣고. 이것도 똑같은 집이고 아파트도 똑같은 집인데 왜 사람들이 우매하게 아파트에 대한 집착을 하느냐. 임대주택도 충분히 사람이 살만한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뭐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취임 후 첫 번째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책을 실패한 정책을 썼었습니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자, 청와대 수석을 임명을 하시면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시행한 831 대책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근데 831 대책 적용 이후에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집값이 2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보이고 움직임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니까 2017년 12월 달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민간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10년 동안 집을 못 팔게 하는 대신에 10년 이후에 양도세나 재산세나 10년 동안 보유세나 이런 거를 절감해 주겠다라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매물을 줄여버렸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아닌 주택에는요, 종부세를 이거 831 대책 하듯이 왕창 매길 거라고 겁을 줬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불안하지만 뭐 집가격이 오른 거를 체감했던 사람들 집을 사고 싶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신고를 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를 해주고 종부세 하나도 안 걷겠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해당 기간 안에 150만 채가 신규 임대사업장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150만 채 집이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동안 매물로 출연할 수가 없는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참 10년 보유를 해야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종부세를 합산 배제 혜택을 해주고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매물은 없어집니다. 이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시장은 뭐 당연히 150만 채 전세로 들어가든 아니면 내 집을 이때도 마련을 하든. 근데 지금 시장은 현재 민간 시장을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집값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 매수자들이 이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투자 세력도 있을 거고 실거주 세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자 우위 시장이 된 거죠. 사자, 무조건 사자. 그렇게 되니까 집 가격이 또 폭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1년 뒤에 부랴부랴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안 줍니다. 대신에 마지막 기회는 9월 13일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또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2019년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혜택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마지막 찬스입니다. 뭐 전화 찬스 쓰는 것 같이 빨리 서둘러서 등록하세요 하면서 또 올립니다. 가격을. 그래서 매물을 또 줄이죠.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을 또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마다 나오던 임대주택 전세 물량도 줄였고 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매매를 못하게끔 줄여버린 거죠. 그 와중에 분양가 상한제 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했죠. 뭐 재개발도 못하게 하고 재건축하게 되면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집 때문에 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그렇습니다. 서울에 집 사고 싶어하는 사람 지방에서도 막 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이렇게 공급은 다 점점 줄여가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만들어 놓고 또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판을 또 깔아놨죠. 그러고 나서 또 잠잠해지니까 617 대책으로 규제책 썼고 710 대책으로 지금 실거주 하지 않으면 뭐 재건축 입주권 안 주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매물 잠김 현상으로 투기 세력이 잠잠해지고 풍선 효과로 뭐 주변으로 뺑뺑 돌기 시작하면서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니까 갑자기 임대차 3법을 발의하면서 전세 시장을 대혼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카드를 얼마 전에 꺼낸 겁니다. 전세 의무기간은 늘려놓고 그 다음에 보유세는 인상시키니까 집주인들이 집단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죠. 집단 반발을 뭐 정부에다 대놓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다가 반발심을 그냥 보여주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단기 충격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전세 시장이 지금보다는 저는 지금 연장하신 분들이 연장 만료된 시간,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전세 시장으로 나올 때가 제일 무서운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집주인들은 이제 보유세를 메꾸기 위해서 그 타이밍에 2차 폭등을 전세 시장을 움직여 2차 폭등을 시킬 충분한 명분이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결국은 누구한테 더 도움이 되고 있는 시장일까요? 누가 더 안전하고 누가 더 불안하지 않는 시장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선은 집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새해도 못 구하니까 매물은 없습니다. 네, 전세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없고 전세 대출도 잠긴답니다. 매매 대출이야 원래 잠겨 있었고요. 소득은 한정돼 있었고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집이 없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수도 어렵고 전세도 어려워집니다. 그 와중에 대출도 잠겨요. 그럼 실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시장으로 점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몇 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선 증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에 쓰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증세가 목적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인상을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그대로 정착이 됐을 때 그냥 세금을 꾸준하게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집값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누군가는 이득을 봤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10억짜리를 샀는데 10억짜리가 20억이 됐으니까 이득을 받지 않습니까? 보유세를 올리니까 무서워요. 그럼 팔고 싶은데 팔아라 라고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이제 종부세 인상을 한다 그러면서, 공시가격도 인상한다 그러면서. 근데 그걸 버티면 이제 종부세를 거두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무섭다고 해서 팔면 양도세를 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초가로 몰아넣는 거죠. 우선은 집 가진 사람을 선택지가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 매매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두드려 맞을래? 아니면 팔고 맞을래?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맞을래? 팔고 맞을래?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맞잖아요. 어차피 맞으니까 가지고 맞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언제 다주택자들이 언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내놔야 되는 시장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선택지가 우리가 그 거꾸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매를 맞는 게 낫지 팔고 매 맞는 거는 더 크게 맞거든요. 60% 70%를 양도세로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시장에서 누가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유세를 내는 쪽으로 지키면서 내가 집을 지키는 상황에서 계속 버티려고 하겠죠. 내놓지 않으니까 시장의 매물 자체가 또 줄어들잖아요. 매물을 내놨어도 누가 사고자 해도 못 사요. 왜냐하면 빈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안을 찾아야죠. 내가 왜 이 시장에서 집을 가진 죄로 몇 천만 원씩을 내야 되느냐. 그 책임 전가를 해야 되는데 만만한 게 세입자라고,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올려받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시장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임대차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참 이거 임대차법이라는 게 좀 웃기죠. 이게 만약에 전월세 상한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제 뭐 암시장이 당연히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보증금 올려받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자진말소를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내가 임대사업자를 냈다 그러면 자진말소 권유기간 안에 자진말소를 하는 쪽으로 가겠죠. 혹은 이제 기존에 그냥 민간 임대를 하시던 분들은 임대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와중에 이제 세금 나오니까 당연히 월세로 고정수익을 받는 시장도 일어나고 있다. 보유세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또 기존 세입자가 빠지고 이제 기존에 이 나는 안전망 안에 있다 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뒤에 4년 뒤에 이 사람들이 신규 세입자가 됐을 때 대안이 없다고. 그 와중에 돈 있는 사람한테 전세금을 더 올려받아서 이 보유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월세는 또 전월세 신고제 들어가니까 소득공제 혜택을 세입자한테 주면서 신고를 해라 하면서 소득세를 또 부과할 거고 다 증세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전세 만기 뭐 6년 이상 되는 거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거 6년 이상 되면요 전세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전세 가격 2배 이상으로 폭등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세 가격 2배 이상으로 폭등하게 되면 당장 세입자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의 전세금을 준비를 해야 다음 내가 만기 시점에 나갔을 때 전세를 살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주택 거래량은 지금도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왜? 빈집이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빈집이 간혹가다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경쟁자가 뭐 수십 명이 달려붙겠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거 세 계속 연장해 살 수는 없고 사람의 욕심은 당연히 내 집이 편한 거니까 내 집의 가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해질 거니까 신고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집값은 올라서 가진 자산 다 끌어모아도 집 한 채를 제대로 못 삽니다. 대출을 하려고 해도 소득 수준이 안 맞으니까 너 갚을 능력 안 되니까 안 해줍니다.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의 40% 이상 안 해줍니다. 온갖 핑계를 다니면서 대출은 안 해줘요. 전세도 못 살고 매매도 못하는 시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네.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임대주택 사면 어떠냐라고 계속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책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라니까요. 전세 대책을 부랴부랴 마련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이후가 더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재개발이고 공공재건축이고 들어가게 되면 멸실이 예고가 돼 있는데 그 멸실이 될 만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24번째 대책이 이렇게 졸속같이 들리고 이렇게 막 엉망인 것 같으면서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이거를 급하게 발표해놓은 이유는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멸실이 돼서 당장 이제 관리처분 들어가면 이제 다 부숴야 되잖아요. 이주해야 되고. 이주해야 되는데 전세, 월세 다 폭등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지켜줄 만한 법의 테두리가 전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재개발 발표를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온 국민한테 떠들어놨는데 지금 세입자를 지켜줄 만한 법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호텔방을 개조해가지고 전세를 살게끔 해주겠다라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무리수 같은 법이 나왔다고 좀 보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서 세입자들도 평생 월세를 내면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생길 거다라고 하면 그 기간은 최소 지금 당장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최소 5년 이후에나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권유하고 그렇죠? 지금 집 가진 사람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고 하고 하면서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계속 유지할까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없어질 것 같고요. 이거 제가 결국 위너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너입니다. 세금이야 세입자한테 충당해서 더 많이 내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순간만 버티면 다음 흐름이 바뀔 때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받거나 월세를 전환해가지고 나는 보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 와중에 집값은 집은 귀해지고 올라가니까 집주인은 버티는 시장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 안 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금리 인상이 되면 뭐 급격하게 뭐 시대가 변해가지고 금리를 막 폭등시켜가지고 뭐 세를 끼고 있는 사람 아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숨통을 조이면 다주택이 뭐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다주택자 중에 전세를 지금 갑의 위치에서 놓는 사람들이 누가 대출을 끼고 지금 전세를 받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시장이 이렇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자, 이대로 보자고요. 팔 수 있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앞으로는? 아니면 진짜로 뭐 전세가 됐건 월세가 됐건 매매가 됐건 이 집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저는 집이 필요한 사람과 집을 내놓고자 하는 사람의 그게 실거주 시장이라고 보는데, 그 시장이 지금 정확하게 민낯을 지금 현재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시장이. 언제까지나 이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그렇게 되면 거주 목적의 집을 구하는 게 진짜 벼랑 끝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럼 집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자, 2017년 말에 PIR이라고 하잖아요. 소득 대비해서 집 가격. 우리나라 평균 소득을 받고 계시는 분들 얼마가 되는지는 2017년에는 잘 모르니까 통계청 자료에서 서울의 평균 가격의 집을 살 때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1년 4개월을 모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11년 4개월은 아니겠네요. 11.4니까. 네. 그냥 평균 연을 얘기하는 거니까. 11.4년을 모아야만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늘어났네요. 그렇죠? 네. 2020년 4월달 기준으로는 한 푼도 안 쓰고 우리나라 평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한 푼도 안 쓰고 14년 가까이를 모아야 서울의 평균적인 집을 살 수가 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평균의 집입니다. 주택입니다. 평균가의 주택.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경각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든 간에. 내 집 마련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이라는 기회는 우리가 지금 한 달 뒤 시장도 예측하기가 심지어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그냥 보시면 시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느긋하게 TV를 보면서 남의 집 얘기, 남의 그 시장 얘기하듯이 집값이 내려갈 거야. 집값은 떨어질 거고 이제 다주택자들은 망했어. 뭐 종부세 올리면 이제 난리 났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부동산이나 이 부동산 시장을 현장을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던 분들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는 전쟁이에요. 한파고 한겨울에 진짜 총안 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년, 2년이고 더 고착화가 되면 계층의 사다리라는 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계층의 사다리, 의식주 중에 우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이 계층의 사다리가 무너지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정부는 대안을 찾아주잖아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평생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됩니다. 그럼 평생 공공임대주택을 마음에 들어 하고 그거에 살아서도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행동으로 좀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계속 집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지어줄 테니까. 평생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네. 그래야만 월세를 많이 고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또 방법이 생기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그냥 과거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과거 자료를 통해서 시장 자료예요. 뉴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도 이걸 또 진짜 심층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머리도 안 되고요. 그냥 현장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시장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잠깐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하고, 이거를 만약에 정부에서 모르고 지금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부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대략적으로 유추도 하고 있고요. 서민들이 아우성 치면 그거에 대한 방안이 없다 뿐이지 정부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을 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 제가 이전 시간에도 절박함이 인생을 바꿀 만한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걸을 거예요. 계속해서 악화일로가 될 거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이 정책을 바꿔주겠지라는 기대감은 지금 언제까지 그걸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설계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부동산을 채널을 보시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보자라고 하시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어떤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에 개개별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평생 난민으로 사시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겁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대책을 잘 세우시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진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또 심각한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